픽스 객체와 쉐입 객체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어떤 쉐입을 물리 속성을 부여할지를 여기서 연결해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만들어 놓은 변수들을 넘겨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면 쉐입과 픽스처가 서로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 속성을 다 부여해주고 카테고리 비트를 어떤 걸로 쓰고 마스크 비트를 어떤 걸로 쓰는지를 선언해주고 나서 픽스 역시 어떤 클래스와 연동시킬지를 유저 데이터라는 멤버 변수로 결정하는데 역시 피직스 오브젝트라는 자기 참조 레퍼런스를 사용해서 해당 클래스와 픽스처 객체와 연동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바디, 쉐입, 픽스처라는 속성이 결정되면 월드라고 하는 물리 세계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객체에서 제공하는 create body라는 메소드를 통해 바디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어떠한 속성을 갖는 바디를 결정할지를 입력값으로 봤는데 앞에서 body df라고 하는 속성값으로 바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바디가 만들어지면 해당 바디에서 제공하는 create picture라는 앞서 월드에서 바디를 만들었듯이 이번에는 하나의 바디가 픽스처를 생성하게 됩니다. 역시 입력값으로 픽스처 속성을 갖는 변수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바디가 유저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이때 관련 데이터는 지금 선언한 클래스를 입력으로 받아서 선언하도록 합니다. 여기까지가 생성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이제 3개의 메소드를 구현하도록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create target이라는 메소드는 나중에 만들게 될 physics target이라는 클래스를 생성하도록 하는 메소드입니다. physics target이라는 클래스는 마우스를 이용해서 우주선을 움직이고자 할 때 사용하게 될 클래스입니다. 해당 클래스를 만들 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화 메소드와 업데이트 메소드를 구현합니다. 해당 메소드는 피직트 오브젝트를 처음에 초기화하고 시간이 지날 때마다 계속 갱신될 때 필요한 메소드입니다. 앞에서 생성자를 통해서 어떠한 물리 속성을 갖는 객체, 즉 바디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이런 바디를 initialize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특정 위치에 출현시키도록 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XY 좌표와 해당 바디의 속도값, X좌표로 움직이는 속도와 Y좌표로 움직이는 속도값을 입력값으로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XY 좌표값을 받아서 위치를 결정하는 예전에 실습에서 사용했던 그대로 똑같은 메소드를 호출해서 출현하는 위치를 정합니다. 그리고 B2, VC라고 하는 앞에 B가 붙는 것은 모두 박스2D 물리 엔진 시뮬레이션에서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료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월드를 가리키고 있는 객체 역시 B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물리 엔진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변수들은 다른 자료형들과 중복되지 않도록 앞에 접두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료형은 보시는 것처럼 물리 엔진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좌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좌표를 결정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XY 좌표를 스케일 벡터라고 하는 상수값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이렇게 좌표를 더 축소시키는 이유는 박스2D라는 물리 엔진 자체가 보다 작은 좌표 범위 내에서 잘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좌표 범위를 줄이기 위한 스케일 벡터 값을 정의를 해줘야 합니다. 해당 값은 타입이라고 하는 헤더 파일을 일단 열어서 여기다가 벡터 상수값을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32만큼 줄어들 좌표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스케일 팩터 값을 물리 엔진 적용시킬 때 다음과 같은 팩터 값을 정의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팩터 값을 사용하기 위해서 해당 타입이라고 하는 헤더 파일을 피직스 오브젝트 클래스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헤더 파일을 포함시켜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축소된 좌표로 좌표 변환이 이루어지면 해당 위치 값을 바디에서 제공하는 setTransform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해당 바디 위치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바디의 속도 역시 다음과 같은 XY 값을 속도 값을 받아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바디의 초기화가 끝나게 돼서 특정 위치에 해당 물체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라는 메소드는 특정 시간이 지날 때마다 계속해서 해당 메소드가 호출되도록 돌아갈 것입니다. 이 메소드가 하는 일은 현재 바디 오브젝트의 위치를 읽어서 해당 위치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는 축소된 위치입니다. 즉 물리 엔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축소된 위치이기 때문에 이를 다시 스케일 팩터를 나눠줬던 것을 다시 곱해서 원래 어플리케이션에서 표시하고자 하는 좌표로 다시 확대시켜서 변환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값을 로케이션 객체에서 사용하는 setPosition이라고 하는 메소드의 입력값으로 받도록 합니다. 즉 물리 엔진이 적용되기 전에 현재 어플리케이션에서 특정 물체의 위치, 그래픽적으로 보이는 위치를 물리 엔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축소시켰다가 다시 이 위치를 읽어서 확대시켜서 위치를 정하게 됩니다. 물리 효과가 발생하면 어떤 물체들이 튕겨져 나가든 부딪히든 간에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 위치를 계산하고 그 위치를 확대시켜서 어플리케이션에 보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축소 확장 동작들을 반복해서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피직스 오브젝트 클래스를 구현을 하였습니다. 이제 해당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피직스 타겟이라는 클래스를 계속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해당 헤더 파일이 제대로 포함되지 않은 에러가 표시가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박스2D 라이브러리가 설치된 곳으로 일단 들어갑니다. 그래서 ndk가 설치된 곳에 소스 디렉토리 안에 박스2D 디렉토리가 있는데 여기서 빌드 환경 설정 파일을 열도록 합니다. 연 다음에 include 즉 헤더 파일들을 포함하는 경로를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박스2D를 지워주도록 합니다. 지운 다음에 저장하고 다시 빌드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include 에러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피직스 타겟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 헤더 파일과 소스 파일을 생성하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은 헤더 파일과 소스 파일을 생성하고 난 다음에 해당 클래스를 선언하도록 합니다. 앞서 피직스 오브젝트 클래스와 동일하게 관련된 헤더 파일들을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피직스 타겟이라는 클래스를 만드는데 여기서 다음과 같은 스마트 포인터를 앞서 피직스 오브젝트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해당 피직스 타겟 클래스를 가리키는 ptr이라고 하는 스마트 포인터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생성자 메소드를 만들고 set 타겟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생성자에서는 월드와 바디, 그리고 위치, 그리고 팩터라는 입력값을 받도록 합니다. set 타겟으로는 좌표값을 입력받아서 어떤 특정 위치를 지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새로운 박스2D에서 제공하는 자료형인 B2 마우스 조인트라고 하는 객체를 선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인트라고 하는 것으로서 물체와 물체 사이에 발생하는, 다시 말해서 물체와 물체 사이를 연결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조인트라고 정의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물체를 그냥 도르래식으로 연결하는 물리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잡아끄는 특정 물체를 줄로 연결한 것처럼 해서 잡아끌도록 연결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인트의 여러 가지 종류는 해당 박스2D 매뉴얼을 살펴보시면 각각의 종류별로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여러 조인트 중에 하나인 마우스 조인트라고 하는 조인트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해당 조인트는 말 그대로 터치라든지 마우스 포인터가 특정 물체와 마치 실로 연결된 것처럼 마우스나 특정 좌표를 지정하게 되면 그 좌표가 이동한 공간만큼 특정 타겟을 움직이도록 하는 물리 효과를 사용하고자 할 때 필요한 객체입니다. 그래서 앞서 월드 안에는 바디가 있고 쉐이프가 있고 픽스처가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조인트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물리 효과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생성자와 setTarget이라는 메소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헤더 파일을 추가시킨 다음에 다음과 같이 생성자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초기화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앞서 쉐이프라든지 바디라든지 픽스처의 속성을 선언했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인트에 대한 속성을 처음 초기화할 때 지정해 주도록 합니다. 어떠한 필요한 정보들이 있는지를 확인할 때는 해당 자료형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고 F2 버튼을 눌러서 어떤 정보들을 지정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여기서는 일단 먼저 조인트를 위해 필요한 바디 하나를 선언하도록 합니다. 조인트라는 게 바디와 바디, 물체와 물체를 연결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디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바디는 해당 클래스의 입력을 받는 다음과 같은 바디가 하나 있으며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서 내부적으로 바디 하나를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앞서 피직스 오브젝터스와 동일하게 월드에서 제공하는 크리에이트 바디 메소드를 통해서 바디 하나를 만들도록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빈 바디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속성 같은 거는 지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우스 조인트에 관련된 다음과 같은 설정을 넣도록 합니다. 두 개의 바디를 결정하는데 하나는 방금 만든 빈 바디이고 하나는 입력받은 바디입니다. 그리고 조인트를 하고자 하는 타겟을 다음과 같은 좌표값을 갖도록 합니다. 초기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0,0으로 초기화해놨습니다. 그리고 조인트라고 하는 물리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3개의 속성값을 넣도록 합니다. 이 값에 따라서 예를 들어 마우스로 특정 물체를 잡아끌 때 어느 속도로 따라올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속성이 결정이 되면 월드에서 제공하는 크리에이트 조인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조인트를 하나를 생성하도록 합니다. 생성자를 다 만들고 나서 setTarget이라는 메소드를 구현하도록 합니다. 해당 메소드는 조인트로 연결된 어떤 바디를 아까 마우스가 클릭한 위치에 따라서 연결된 바디를 움직이도록 할 때 그 움직이는 위치를 결정해주는 메소드입니다. 그런데 조인트라고 하는 물리 효과를 시뮬레이트 하기 위해서는 박스2D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앞서와 마찬가지로 좌표를 축소시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동하고자 하는 좌표값을 받은 다음에 m팩터라는 입력값에 따라서 얼마나 빠르게 더 이동할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좌표값이 결정되면 그 값을 스케일 팩터를 통해서 축소시킨 다음에 앞서 메소드와 다른 조인트에서 제공하는 setTarget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마우스가 잡아끄는 효과를 내면서 움직이고자 하는 물체를 원하는 좌표로 이동시키게 될 것입니다. 피직스 타겟이라는 클래스의 구현이 모두 끝나게 되면 앞서 피직스 오브젝트에서 해당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헤더 파일을 추가해주면 피직스 오브젝트에서 피직스 타겟 클래스를 가져와서 조인트 효과를 내서 움직이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헤더 파일을 추가하고 앞서 미리 만들었던 크리에이트 타겟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현재 오브젝트, 즉 바디 하나가 어떤 조인트, 여기서는 마우스와 연결돼서 움직일 수 있도록 타겟을 해당 메소드를 통해서 생성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피직스 오브젝트 클래스와 피직스 타겟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클래스들은 지금까지 계속 만들어왔던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앞서 다른 그래픽, 인풋, 사운드 바와 마찬가지로 피직스 서비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서 피직스 서비스라고 하는
헤더 파일과 소스 파일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더 파일과 소스 파일을 생성하고 난 다음에 피직스 서비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헤더 파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직스 서비스에서는 피직스 오브젝트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해당 관련 헤더 파일이 필요하며 시간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타임 서비스에 관련된 헤더 파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각종 위치 정보라든지 스케일 팩터 정보 같은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타입 헤더 파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물리 엔진을 사용하기 위해서 box2d 헤더 파일 역시 추가해 줍니다. 피직스 서비스 클래스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도록 합니다. 보시면 bit contact listener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습니다. 해당 클래스는 앞에 접두어로 유추할 수 있듯이 box2d에서 제공하는 클래스입니다. 해당 컨택트 리스너 클래스는 시뮬레이션이 계속 갱신될 때마다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고 충돌이 발생하면 이를 통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피직스 서비스는 이러한 충돌 정보 같은 것을 받아서 그에 따른 처리를 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 서비스를 타임 서비스로 입력값으로 받아서 피직스 서비스라는 생성자를 만들게 되며 피직스 서비스 클래스에서 필요한 메소드는 다음과 같이 3개가 있습니다. 먼저 register entry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여러 개의 물리 효과를 적용시킬 객체들, 즉 바디 같은 것들을 생성해서 등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메소드를 통해서 앞서 타임 서비스의 입력값을 받는다고 했는데 시간이 계속 지날 때마다 업데이트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충돌된 게 있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begin contact라는 메소드는 앞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 통지를 받기 위해서 컨택트 리스너 클래스를 상속받았는데 해당 클래스에 있었던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해당 클래스의 begin contact라는 메소드를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피직스 서비스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멤버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시간 서비스에 관련된 객체와 mcollider라고 이름을 붙인 피직스 오브젝트, 앞서 만든 피직스 오브젝트 클래스를 VC라고 붙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피직스 오브젝트 클래스 여러 개를 벡터라는 자료형으로 만들었고 이를 mcolliders라고 자료 이름을 붙였습니다. 즉 mcolliders는 여러 개의 피직스 오브젝트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집합들을 상위에 존재하는 월드라는 객체 역시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2개의 상수들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반복 상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값들이 크면 클수록 시뮬레이션의 정확도가 높아질 것이며 연산하는 데 필요한 작업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크기의 반복 상수를 설정해줘서 사용해 주도록 합니다. 피직스 서비스 클래스 선언이 끝나게 되면 이제 각종 메소드를 구현하도록 합니다. 필요한 헤더 파일을 포함시키고 다음과 같이 생성자를 구현하도록 합니다. 필요한 멤버 변수들을 초기화를 합니다. 여기서 월드 객체에서 제공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 콜백 처리를 위한 리스너가 필요한데 이러한 리스너를 자기 참조 레퍼런스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피직스 서비스를 충돌이 발생했을 때 리스너로 지정합니다. 이렇게 설정이 되면 리스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충돌 같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메시지를 해당 피직스 서비스가 받게 될 것입니다. register entry라는 메소드를 구현하도록 합니다. 해당 메소드는 다음과 같이 카테고리 마스크, 그 다음에 직경, 그리고 반발력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받은 다음에 다음과 같이 피직스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를 새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브젝트 변수는 ptr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 포인터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객체를 메모리에 생성하고 삭제할 때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직스 오브젝트를 생성할 때 생성자에 필요한 입력 값들은 앞서 register entry 메소드에서 입력받은 값을 그대로 넣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의 피직스 오브젝트 클래스는 mcolliders라고 하는 앞서 여러 개의 피직스 오브젝트의 집합이라는 변수 레퍼런스를 통해서 해당 집합에서 제공하는 즉 벡터라는 자료형에서 제공하는 pushback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해당 집합의 맨 끝에다가 새로 만든 피직스 오브젝트 클래스를 연결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피직스 오브젝트를 여러 개 만들었을 때 다음과 같이 pushback 함수를 통해서 차곡차곡 집합을 이룰 수 있도록 연결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pushback이 아닌 back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가장 최근에 연결했던 해당 피직스 오브젝트 집합에서 가장 나중에 연결됐던 그 클래스를 가리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가장 나중에 생성돼서 연결됐던 클래스를 반환값으로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피직스 오브젝트 집합에서 새로운 오브젝트를 등록을 하는 동작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 메소드를 구현하도록 합니다. 업데이트 메소드는 특정 시간이 지날 때마다 계속해서 호출되도록 하는데 이때 호출되는 사이사이에 충돌이 발생했었는지를 파악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악된 값은 콜리더에서 갖고 있는 멤버 변수 중에서 mcollide라는 불 변수 값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충돌 가능성 있는 모든 피직스 오브젝트들을 충돌 판단값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전부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이를 위해서 콜리더 즉 벡터 자료 구조에서 제공하는 begin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이러한 충돌을 감지하는 모든 피직스 오브젝트 집합 중에 제일 첫 번째 집합을 가리킨 다음에 마지막 집합이 될 때까지 하나하나 각각의
피직스 오브젝트 객체를 순회하면서 각각의 피직스 오브젝트의 충돌 판별값을 초기화시켜 주도록 합니다. 앞서 푸시백이라든지 백이라든지 begin, end라는 메소드는 벡터 자료형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함수들입니다. 그 밖에 다른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를 알려면 자료형을 처음 선언했던 곳으로 돌아간 다음에 STL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벡터라는 자료형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F2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떠한 메소드들을 제공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인터넷의 자료를 통해서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서비스로 돌아와서 이제 각각의 모든 충돌 가능성이 있는 객체들의 초기화가 끝났으면 실제로 충돌이 일어나는지를 시뮬레이션 합니다. 그래서 경과된 시간만큼 입력값을 받아서 월드에서 제공하는 스텝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앞서 초기화했던 반복 상수값을 입력받아서 충돌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충돌이 일어난 객체들한테 해당하는 mcollide라고 하는 충돌 판별값이 true로 바뀌게 되었을 것입니다. 시뮬레이션이 끝나게 되면 다시 모든 피직스 오브젝트를 순회하면서 결과를 업데이트합니다. 이는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 그에 해당하도록 오브젝트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메소드는 피직스 오브젝트에 다시 돌아가 보면 다음과 같은 메소드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충돌이 판별되는지를 확인하는 변수는 여기 있으며 해당 메소드를 다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물리 효과로 인해서 튕겨져 나갔을 때 그 위치를 읽은 다음에 해당 위치로 객체를 이동하도록 하는 동작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서 충돌이 일어난 객체들을 움직이게 하는 동작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지는 개발자가 따로 구현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물리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동작들은 엔진이 구현해 줍니다. 이 부분에서 구현해 주고 개발자들은 충돌에 필요한 정보들 앞서 피직스 오브젝트를 만들었을 때 질량이라든지 반발력, 마찰력 같은 정보만 필요에 맞게 속성을 정해주면 물리 효과는 알아서 구현을 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돌이 발생했을 때 통지하기 위한 begin connect라는 컨택트 리스너 클래스로부터 물려받은 해당 메소드를 구현하도록 합니다. 충돌이 일어났을 때 통지해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 다음과 같은 동작을 하도록 합니다. 먼저 컨택트 bbox2d에서 제공하는 컨택트 객체에서 해당 메소드를 수행시킴에 따라서 충돌을 탐지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충돌을 탐지했을 경우에 해당 피직스 오브젝트의 mcollide라는 불변수를 참으로 바꿔줍니다. 충돌은 두 개의 객체가 부딪혀야만 발생하기 때문에 역시 두 번째로 충돌이 일어나는지를 파악해서 충돌이 일어난 다른 객체의 충돌 확인값도 역시 참으로 바꿔줍니다. 결국 시뮬레이션이 동작될 때 다음과 같은 충돌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begin contact라는 메소드가 호출될 것이고 특정 충돌이 일어난 피직스 오브젝트의 값이 바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충돌이 어떤 것들이 충돌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직스 서비스 구현이 모두 끝났습니다. 여타 다른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새로 만든 서비스를 컨텍스트에 등록하도록 합니다. 컨텍스트 헤더 파일을 연 다음에 다음과 같이 피직스 서비스를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만든 클래스들을 가지고서 실제로 우주선과 장애물들을 물리 효과를 내서 움직이도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물들을 움직이는 것을 수정하도록 합니다. 장애물에 관련된 헤더 파일을 열게 되면 기존에 위에서 아래로 랜덤한 속도로 밑으로 내려오는 기능을 수행하는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장애물을 움직이고자 할 때 로케이션 위치값과 속도값을 가지고서 움직임을 구현을 했었습니다. 업데이트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특정 시간이 지난 만큼 좌표값을 이동시켜서 그 위치에 장애물이 표시되도록 그렇게 구현했습니다. 여기다가 물리 효과를 추가해서 변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헤더 파일을 추가해 줍니다. 피직스 서비스와 피직스 오브젝트 헤더 파일을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스마트 포인터라든지 STL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벡터 자료형 같은 것은 그대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멤버 변수에서 로케이션과 스피드를 제거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피직스 오브젝트 클래스를 멤버 변수로 추가해 줍니다. 이제 새롭게 추가한 피직스라는 물리 객체를 가지고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성자를 수정합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위치와 속도, 멤버 변수를 삭제하고 난 다음에 다음과 같이 피직스 오브젝트를 생성해서 초기화하도록 합니다. 해당 오브젝트는 먼저 컨텍스트에서 피직스 서비스에서 register entry라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해당 메소드를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피직스 오브젝트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이러한 오브젝트들의 집합에다가 추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초기값은 다음과 같이 4개의 입력값을 받도록 합니다. 입력받는 값은 첫 번째로 카테고리 값과 마스크 값, 그리고 직경, 그리고 반발력 값을 넣도록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카테고리와 필터, 카테고리 마스크 값입니다. 충돌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카테고리의 경우에는 충돌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 마스크는
해당하는 값을 갖는 객체와 충돌을 감지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카테고리는 충돌을 하지 않도록 하는 값이고, 두 번째로는 충돌하고자 하는 특정 객체의 범주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성자 수정이 끝나게 되면 이제 스폰 메소드를 수정하도록 합니다. 기존의 속력을 속도라는 단위로 바꿔서 표시하도록 합니다.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최소 속도와 속도의 범위를 지정하도록 합니다. 장애물들은 랜덤한 속도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여기서 속력을 랜덤한 수로 만드는 것을 속도로 바꿔주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속도값을 갖는 변수에다가 속도 범위의 특정 임의의 값을 만들어서 최소 속도에다가 더함으로써 속도값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로케이션을 이용해서 이러한 장애물들을 위치를 결정했는데, 이를 피직스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피직스 오브젝트에서 만들었던 메소드 중에서 이니셜라이즈 메소드를 통해서 장애물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피직스 오브젝트에서 이니셜라이즈 메소드를 통해서 특정 위치에다가 이미 앞서 만든 속도를 갖도록 장애물 하나를 생성해서 화면상에 위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아래에 움직이는 속도라든지 애니메이션 설정은 그대로 적용시키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장애물이 특정 위치에 생성이 되고 임의의 속도를 가져서 밑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업데이트 메소드를 역시 수정하도록 합니다. 기존의 업데이트 함수의 경우에는 장애물들이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떨어지기만 했기 때문에 y좌표가 0보다 작을 경우에 스폰 메소드를 다시 호출함으로써 기본 위치에 다시 장애물을 표시하도록 변경해 놨습니다. 즉 장애물이 위에서 떨어져서 더 이상 안 보이게 되면 다시 위쪽으로 나오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물리효과를 적용하게 되면 만약에 이런 장애물이 우주선과 부딪혔을 때 수직으로 내려오다가 우주선에 어디에 부딪혔냐에 따라서 수직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튕겨질 것입니다. 그럴 경우 y좌표 밑에뿐만 아니라 x좌표의 범위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좀 더 세분화하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해서 현재 피직스 오브젝트의 위치값을 읽은 다음에 x 범위를 벗어나거나 혹은 y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에 스폰 메소드를 통해서 원래 처음 위치로 장애물을 다시 표시하도록 초기화하도록 바꿔줍니다. 이제 생성자에서 장애물의 그림 텍스처를 등록할 때 그 위치 정보를 입력받는데, 기존의 위치 멤버 변수가 피직스 오브젝트에서 사용하는 정보로 바꿨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다음과 같이 피직스 오브젝트에서 생성한 위치 정보로 바꿔주도록 합니다. 이제 기존의 장애물 클래스에다가 물리 효과를 적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주선 클래스에도 비슷하게 물리 효과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서 ship 헤더 파일과 소스 파일을 열도록 합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위치와 속도를 담는 멤버 변수를 피직스 오브젝트 정보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우스로 우주선을 조인트 시켜서 움직이기 위해서 피직스 타겟 클래스 역시 사용하기 위해 멤버 변수로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필요한 3개의 헤더 파일 역시 추가해 줍니다. 이제 변경된 멤버 변수를 생성자를 통해서 초기화하도록 수정해 줍니다. 기존의 위치값과 속력값을 담고 있는 변수를 삭제하고 난 다음에 피직스 오브젝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도록 초기화해 줍니다. 다음과 같이 피직스 정보를 피직스 오브젝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컨텍스트에서 피직스 서버에 register entity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이때 앞서 장애물을 만들었을 때와 비슷하게 입력값들을 넣어주는데, 첫 번째로 충돌을 하지 않는 범주값과 두 번째로 충돌을 하게 되는 범주값, 그리고 해당 오브젝트의 직경, 반발력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을 받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입력값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범주 2에 해당하는 오브젝트와는 충돌을 하도록 설정해놨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우주선의 범주는 1입니다. 장애물에서의 범주값과 마스킹 값이 1하고 2라면 우주선의 값은 반대로 입력값을 넣어줍니다. 우주선의 범주는 2이기 때문에 2로 된 범주끼리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스킹 값이 1이라는 범주값을 갖는 것들하고는 충돌을 하게 됩니다. 범주 1 값을 갖는 객체들은 다수의 장애물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애물은 범주 2하고 충돌 효과를 내도록 하기 때문에 범주 2는 우주선에 해당하는 범주입니다. 이렇게 놓으면 장애물끼리는 충돌하지 않지만 우주선과 장애물은 충돌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주선의 객체의 텍스처 그림 정보를 위치를 잡기 위해서 위치 변수 값을 다음과 같이 수정해 줍니다. 그리고 인풋 서비스에서 마우스 터치 효과가 발생했을 때 그 위치 값 역시 다음과 같이 수정된 변수로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타겟을 초기화하도록 합니다. 피직스 타겟이라는 클래스의 값을 다음과 같이 초기화하도록 합니다. 피직스 오브젝트에서 create 타겟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타겟을 만들도록 합니다. 타겟을 만듦으로써 앞서 피지컬 피직스 타겟이라는 클래스에서 초기화했던 조인트 물리효과에 관련된 것들을 모두 구성을 해서 초기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폰 메소드를 수정합니다. 기존에 우주선이 처음 어플리케이션이 활성화됐을 때 등장하는 위치와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설정을 해놨는데 등장 위치를 담고 있는 코드를 피직스 오브젝트에서 만든 메소드로 대체하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이니셜라이즈 메소드를 호출해서 전체 영역의 중간에 맨 밑에 부분에 우주선을 처음에 등장시키도록 바꿔줍니다. 그리고 우주선을 움직이는 속도는 박스2D 물리 엔진을 통해서 결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해당 부분을 디폴트 값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메소드를 통해서 우주선과 장애물이 충돌했는지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마우스를 움직이는 대로 우주선이 이동하도록 하는 부분을 모두 삭제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피직스 타겟 클래스에서 만들었던 set 타겟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합니다. 해당 메소드를 통해서 우주선을 물리 효과를 이용해서 움직일 텐데 해당하는 위치 좌표값은 터치한 위치 좌표값으로 받도록 합니다. 움직이는 와중에 충돌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즉 우주선 객체의 충돌 결과값을 읽어서 이 값이 true 참일 경우에 로그 메시지로 우주선이 충돌했다고 알려주도록 표시합니다. 이제 우주선 클래스의 물리 효과를 모두 적용해서 완성했습니다. 앞서 완성했던 장애물 클래스와 방금 만든 우주선 클래스를 이용해서 실제로 움직임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기능을 수행하는 블라스터 코드를 열도록 합니다. 헤더 파일을 연 다음에 기존에 넣었던 다른 서비스 밑에다가 피직스 서비스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헤더 파일 역시 추가해줍니다. 이제 피직스 서비스를 처음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됐을 때 구동하는 부분을 추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피직스 서비스는 충돌이 발생할 때마다 계속 서비스가 수행돼야 되기 때문에 onStep이라는 메소드 안에다가 넣어주도록 합니다. onStep 메소드는 특정 시간이 지날 때마다 계속해서 호출되기 때문에 여기 기존의 그래픽과 인풋 서비스 밑에다가 피직스 서비스를 구동하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해당 서비스에서 업데이트 메소드를 호출함으로써 충돌을 계속해서 감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추가했던 서비스를 생성자에서 초기화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메인 코드를 연 다음에 피직스 서비스를 초기화하는 부분을 넣도록 합니다. 피직스 서비스를 생성한 다음에 해당 서비스를 컨텍스트에다가 넣어주도록 합니다. 이제 모든 프로그램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최종 빌드 작업을 수행하고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뮬레이터가 실행되면 보시는 것처럼 장애물들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우주선과 부딪히면서 물리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장애물이 빨리 떨어질수록 보다 튕겨나가는 것들이 달라지고 어느 부분에 부딪혔는지에 따라서 튕겨나가는 각도도 알아서 계산이 돼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를 할 때마다 실이 묶여있는 것처럼 조인트 효과가 발생해서 우주선이 움직이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우주선에 해당하는 범주와 마스크 값을 수정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주선의 범주 값을 1로 바꾸게 되면 그리고 충돌하는 애를 2로 바꿔주고 장애물의 경우 그대로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에뮬레이터를 동작시키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와 다르게 장애물하고 우주선하고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돌하고자 하는 객체와 충돌하지 않으려는 객체를 설정을 통해서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리 히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3D 그래픽을 렌더링할 수 있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리 히트 라이브러리는 지난 실습에서 NDK를 통해서 같이 빌드를 했던 IRRLICHT 라이브러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해당 라이브러리는 2002년도에 만든 것으로서 게임 개발자 중에 한 명이 실제로 엔진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엔진은 오픈GL 지원하며 3D 그래픽뿐만 아니라 2D 그래픽 기능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미지 포맷을 지원하며 충돌 처리 및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리히트 엔진을 사용해서 3D 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그래픽스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클래스를 정의하고 구현하기 위해서 헤더 파일과 소스 파일을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그래픽스 오브젝트 클래스는 먼저 다음과 같은 헤더 파일을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스마트 포인터를 사용하기 위한 헤더 파일과 일리히트 3D 엔진을 사용하기 위한 헤더 파일, 그리고 벡터라는 자료형을 사용하기 위해서 str 라이브러리를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클래스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도록 합니다. 먼저 그래픽 오브젝트 클래스에 스마트 포인터를 정의하고 이러한 그래픽 오브젝트를 벡터 자료형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벡터를 반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이터레이터 역시 선언해 주도록 합니다. 해당 부분은 기타 다른 피직스 오브젝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생성자를 선언해서 텍스처 정보와 메시 정보 그리고 위치 정보를 입력을 받도록 합니다. 텍스처의 경우에는 폴리곤에 직접적으로, 입히는 재질 혹은 그림들을 말하며 메시는 여러 개의 폴리곤이 묶어서 오브젝트를 형성할 때 하나의 메시라고 부릅니다. 폴리곤으로 이루어진 어떤 물체 혹은 객체를 입력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스핀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특정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는 애니메이션을 구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니셜라이즈 메소드를 통해서 초기화 작업을 수행하며 업데이트 메소드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좌표와 일리히트 3D 엔진에서 사용하는 좌표 간의 변환을 실시간으로 해주도록 합니다. 이니셜라이즈 메소드의 입력값을 보면 다음과 같은 신 매니저라고 하는 객체를 입력값으로 받습니다. 보면 IRR이라고 되어 있는 일리히트 내에 있는 네임스페이스 아래에 신이라고 되어 있는 네임스페이스 그 하위에 신 매니저가 있습니다. 일리히트 엔진은 크게 5개로 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각각 코어, 비디오, 신, GUI, IO 이렇게 5가지입니다. 코어는 말 그대로 중심부로서 나머지 비디오, 신, GUI, IO에서 사용하는, 다시 말해 중복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코어에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주로 벡터와 행렬 같은 수학 관련 클래스와 어레이 스트링과 같은 여러가지 자료형을 다루는 클래스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비디오의 경우에는 오픈GL 같은 렌더러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C는 장면에 관련된 기능들을 모아놓은 것들이고 GUI와 IO는 각각 파일 처리와 유저 인터페이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리히트 엔진의 구조를 참조를 해서 멤버 변수를 확인해보면 먼저 위치 정보를 담고 있는 로케이션 객체와 씬 모듈에서 사용하기 위한 씬 노드 객체 그리고 IO 모듈에서 사용하는 텍스처의 경로, 어떤 텍스처를 사용할지를 담고 있는 경로와 메시에 대한 경로를 담고 있는 멤버 변수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저장을 하고 나서 일리히트 엔진을 사용하기 위한 헤더 파일을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먼저 JNI 폴더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맨 아래에 속성 정보에 들어간 다음에 다음과 같이 패스 그리고 심벌, 경로를 지정하는 곳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맨 아랫부분에다가 일리히트 엔진의 헤더 파일 경로를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애드 버튼을 누른 다음에 파일 시스템 버튼을 눌러서 일리히트 엔진이 설치된 경로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NDK가 설치된 디렉토리 안에 소스 디렉토리 안에 일리히트 디렉토리 그리고 프로젝트 디렉토리 하위에 있는 include 디렉토리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헤더 파일 경로를 정의해주고 모든 환경 설정과 그리고 모든 언어에다가 추가해주도록 체크를 한 다음에 적용 버튼을 눌러서 OK 버튼을 누르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헤더 파일이 제대로 추가가 돼서 컴파일 에러가 모두 없어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래픽스 오브젝트 소스 파일을 생성한 다음에 해당 클래스를 구현해 보도록 합니다. 필요한 헤더 파일을 포함시킨 다음에 먼저 생성자를 구현합니다. 각각의 멤버 변수들을 생성자에서 입력받은 값으로 초기화한 다음에 씬 노드의 경우에는 현재 추가된 노드가 없기 때문에 널 값으로 초기화를 합니다. 그리고 스핀 메소드를 구현하도록 합니다. x, y, z 좌표 값을 입력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추가될 m 노드라고 하는 장면 노드, 각각의 애니메이션의 장면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씬 노드에서 제공하는 메소드들을 사용해서 애니메이션을 구현하도록 합니다. 애니메이션을 사용하기에 앞서서 먼저 직전에 사용했던 잠재적인 모든 애니메이션 관련 요소를 일단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일리히트 엔진에서 씬 모듈에서 제공하는 씬 노드 애니메이터라는 객체를 하나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 애니메이터 객체는 다음과 같이 장면 노드에서 제공하는 getScene 매니저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로테이션 애니메이터를 생성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애니메이터는 다음과 같이 x, y, z 좌표값을 가지고 3D 벡터화를 시켜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한 애니메이터를 장면 노드에다가 add 애니메이터라는 메소드로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추가를 하고 난 다음에 사용했던 애니메이터 객체는 자원을 해제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면 스핀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입력받은 특정 위치, 좌표를 기반으로 빙글빙글 회전하는 애니메이션을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 이니셜라이즈 메소드를 통해서 일리히트 관련된 자원을 초기화하도록 합니다. 해당 메소드는 씬 매니저 객체를 입력값으로 받으며 이 매니저 객체에서 제공하는 getMesh라는 메소드와 getTexture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안드로이드 기기 내에 디스크 상에 있는, 즉 SD카드나 내장 메모리 상에 있는
특정 경로에 저장된 메시와 텍스처를 가져다가 로드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로드한 자원을 L메시와 L텍스처로 지정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미 메모리상에 해당 자원들이 로드가 되어 있다면 다시 로드하지 않고 재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면 노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m노드라는 장면 노드에다가 씬 매니저에서 제공하는 add mesh 씬 노드라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입력값을 메시 정보를 입력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면에다가 여러 개의 폴리건으로 된 어떠한 물체 혹은 객체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드된 메시는 해당 메시에 실제 입혀지는 그림과 같은 텍스처를 같이 포함시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해당 메시에 동적으로 조명이 밝혀지도록 다음과 같이 플래그를 설정합니다. 해당 플래그는 비디오 모듈에서 제공하는 EMT 라이팅이라는 파라미터 값을 입력으로 받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픽스 오브젝트 클래스에서 업데이트라는 메소드를 구현하도록 합니다. 해당 메소드는 현재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서 화면에 표시하기 위한 좌표값을 일리트 엔진에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좌표로 변환하는 동작을 수행합니다. 전에 박스2D 라이브러리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좌표 변환을 수행했듯이 여기서도 3D 엔진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좌표를 변환시키도록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로케이션이라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좌표값을 입력받아서 3D 벡터로 변환한 다음에 이를 장면 노드에서 사용하기 위한 위치 정보 값으로 넣어주도록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어플리케이션에서는 XY로 된 2차원 정보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Z축에 대한 값은 0으로 입력을 해서 내부적으로 3D 좌표로 변환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이제 새로 만든 그래픽스 오브젝트 클래스를 바탕으로 기존의 그래픽스 서비스 클래스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전 실습을 통해서 텍스처와 스프라이트 그리고 타일 맵을 사용해서 애니메이션을 구현했습니다. 장애물이 움직이고 우주선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여기서 배경화면을 타일맵 형식으로 스크롤되게 했으며 스프라이트를 사용해서 객체들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제거하고 난 다음에 방금 만든 그래픽스 오브젝트 클래스를 사용해서 일리트 라이브러리를 통해 배경화면을 만들고 우주선 및 장애물들을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픽 스프라이트 텍스처 타일 맵에 해당하는 헤더 파일 및 소스 파일을 모두 삭제해 주도록 합니다. 삭제를 하고 난 다음에 관련된 메소드 역시 모두 제거해 주도록 합니다. 헤더 파일을 제거하고 메소드 3개를 모두 삭제하도록 합니다. 텍스처와 스프라이트 타일 맵에 관련된 멤버 변수를 모두 삭제해 줍니다. 삭제한 것들을 일리트 엔진에 관련된 것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일리트 엔진 헤더 파일을 추가하고 난 다음에 그래픽스 오브젝트 클래스 역시 헤더 파일로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STL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포인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소멸자 역시 필요 없으므로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다가 그래픽스 오브젝트를 추가하기 위한 등록 메소드를 다음과 같이 포함시켜 주도록 합니다. 해당 메소드는 레지스터 오브젝트라고 이름을 붙였으며 이 메소드를 통해서 텍스처와 메시 그리고 위치 정보를 입력받아서 하나의 그래픽 오브젝트를 생성하도록 합니다. 스프라이트와 타일맵과 같은 그래픽 자원을 로드하고 언로드하는 메소드 역시 필요 없으므로 삭제를 하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멤버 변수를 살펴봐서 시간 서비스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일리트 엔진에서 필요한 그래픽 자원들을 멤버 변수로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은 3개의 멤버 변수를 추가해 줬습니다. 먼저 일리트 디바이스라고 하는 객체를 선언했습니다. 일리트 디바이스는 실제로 3D 그래픽으로 표현될 전체 특정 디바이스를 말하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일리트 엔진에서 5개의 모듈을 모두 총괄하는 상위 개념에 있는 것을 디바이스라고 부릅니다. 해당 디바이스를 통해서 2D 혹은 3D 그래픽 관련 모든 동작들과 관련된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비디오 드라이버라는 객체를 추가했는데 이를 통해서 모든 그래픽 렌더링 동작을 처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씬 매니저를 통해서 시뮬레이션된 3D 월드 3개를 처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그래픽 오브젝트로 된 벡터를 선언해서 화면상에 표시될 3D 물체들을 벡터 형식으로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정된 그래픽 서비스 클래스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서비스 소스 파일을 연 다음에 먼저 생성자를 수정하도록 합니다. 삭제한 각종 멤버 변수를 모두 제거한 다음에 추가한 멤버 변수들을 초기화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앞서 소멸자가 필요 없다고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각종 기존의 일리트 엔진 없이 구현했던 것들의 삭제를 담당했던 코드를 모두 제거해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픽 서비스를 시작하는 스타트 메소드를 수정하도록 합니다. 처음에 오픈GL 관련 초기화하는 부분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다만 오픈GL ES를 초기화할 때 속성에다가 기존의 2D 기반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3D로 처리하기 위해서 깊이 버퍼를 사용하기 위해 속성에다가 다음과 같이 뎁스 사이즈를 16으로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앞서 헤더 파일에서 제거했던 로드 리소스 관련 코드를 삭제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그래픽 서비스를 멈추기 위한 메소드를 수정합니다. 기존의 언로드 리소스를 삭제하고 난 다음에 대신 일리트 엔진을 해제하는 드롭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셋업 메소드를 수정하도록 합니다. 기존에 있는 셋업 메소드를 대폭 수정하도록 하는데 먼저 그에 앞서서 기존 코드를 모두 삭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앞서 일리트 엔진을 사용하지 않을 때 사용했던 스프라이트 타일맵 텍스처를 등록하는 메소드를 모두 삭제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래픽 자원을 로드했던 혹은 언로드했던 메소드 역시 필요 없었기 때문에 모두 삭제해 주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방금 수정했던 스타트 메소드와 스톱 메소드 그리고 앞으로 수정할 셋업 메소드와 업데이트 메소드만 남게 됩니다. 셋업 메소드를 통해서 일리트 3D 엔진의 설정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엔진을 초기화하도록 합니다. 일리트 엔진에서 가장 중심축을 담당하는 디바이스를 생성하도록 합니다. 입력값은 먼저 다음과 같이 비디오 모듈에서 입력받을 수 있는 파라미터인 렌더러를 입력받습니다. 여기서 EDT OGS1이라는 렌더러, 즉 OpenGL ES 버전 1이라는 렌더러를 통해서 3D 그래픽을 렌더링을 하도록 선언해 줍니다. 첫 번째 매개 변수가 가장 중요한 값이고 그에 따르는 다른 입력값들은 먼저 윈도우 속성을 설정할 수 있는 입력값과 이게 몇 차원인지 여기서는 2차원을 윈도우를 사용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그 다음에 몇 비트 색상을 사용할지 32비트 색상을 사용하도록 그리고 깊이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는 2D이기 때문에 깊이가 없기 때문에 0으로 초기화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리트 엔진을 사용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다음과 같은 mDevice라는 변수에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mDevice 변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초기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먼저 디바이스에서 제공하는 getFileSystem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먼저 3D 엔진에서 사용하게 될 각종 자원들의 위치한 경로를 지정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폴더 경로를 지정해 주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SD카드에 있는 블라스터라는 경로에다가 그래픽에 관련된 자원들을 넣어놨다고 가정하고 해당 위치를 추가시키도록 합니다. 이 경로에는 실제로 관련 파일들이 그래픽 관련 파일 즉 텍스처 파일과 같은 것들이 저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로가 틀리게 되면 오류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하고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픽 서비스 멤버 변수로 추가했던 나머지 중요한 변수인 드라이브와 장면 매니저를 디바이스에서 가져오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서 getVideoDrive라는 메소드와 getSceneManager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일리트 엔진에서 중요하게 사용될 드라이버와 씬 매니저를 초기화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장면에 대한 설정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setAmbientLight라는 메소드와 addLightSceneNode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장면에 해당하는 광원 정보를 설정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setAmbientLight 메소드를 통해서 광원의 색상을 결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컬러 코드 값을 RGB 값을 넣어서 이를 일리트 엔진에서 필요한 색상 데이터로 변환한 것을 입력받아서 광원의 색상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광원을 노드로 저장합니다. 앞서 폴리건으로 이루어진 메쉬를 노드로 저장했는데 일리트 3D 엔진에서는 이러한 광원 혹은 카메라 혹은 실제 3D로 된 물체들을 모두 노드로 간주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광원 정보를 역시 노드로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이 광원, 즉 빛이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나타내는 위치 역시 입력값으로 받아서 위치와 광원의 색상을 노드로 추가하도록 합니다. 광원에 이어서 카메라 정보 역시 설정합니다. 광원과 마찬가지로 카메라도 역시 노드로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장면 매니저에서 제공하는 add 카메라 씬 노드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카메라를 노드로 추가하고 난 다음에 해당 카메라를 속성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 주도록 합니다. set 타겟 메소드를 통해서 비추고자 하는 타겟을 정하고 set 포지션 메소드를 통해서 카메라의 위치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광원과 카메라가 설정이 되면 이제 배경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기존의 타일맵을 사용해서 우주 배경을 표현했었는데 여기서는 타일맵 대신 배경화면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입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와 비슷하게 우주 입자를 3D로 구현하기 위해서 파티클을 만들어서 이를 우주에서 빛나는 별과 같이 보이도록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를 위해서 일리트 엔진에서 제공하는 장면 모듈에서 파티클 시스템 씬 노드를 생성하고 이러한 파티클 역시 장면 노드로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추가해 주게 되면 임의의 입자를
화면상에 표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화면상에 표시되는 입자가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를 비율에 따라서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관련된 것들을 설정하기 위해서 에미터라는 것을 설정해 주도록 합니다. 앞서 만든 파티클 시스템이라는 노드에서 크리에이트 박스 에미터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입자의 크기 같은 것들을 설정해 주도록 합니다. 먼저 입자가 표시될 영역을 지정해 줍니다. 이를 위해서 AAB 박스라는 객체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은 입력값을 넣어서 좌표값을 통해 가상의 입자가 출현하게 될 영역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입자가 움직이는 방향과 출현 빈도, 앞서 얼마나 많이 출현될지 혹은 듬성듬성 적게 출현될지를 나타내는 비율값을 넣어서 설정합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색과 가장 밝은 색을 지정해 주도록 합니다. 여기서는 동일한 색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자가 어느 순간 나타났다가 한참 뒤에 사라질 텐데, 이러한 것을 생명주기라고 부르며 이런 최대 생명주기와 최소 생명주기 값을 결정해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차이가 클수록 각각 입자의 생명주기가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여기서는 동일한 생명주기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자의 최대 크기와 최소 크기를 지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석에 나온 대로 주석의 순서에 맞도록 입력값을 넣어서 에미터를 생성하도록 합니다. 에미터 설정이 끝나면 이러한 에미터 정보를 입력받아서 실제로 방사체를 설정하고 생성에 필요했던 에미터 정보는 해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방금 설정했던 파티클 입자에 대한 텍스처를 부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드라이버에서 제공하는 getTexture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입자에서 사용되는 텍스처 그림 파일을 입력을 받도록 합니다. 여기서는 스타라고 되어 있는 png 형식의 그림 파일을 입력받도록 합니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안드로이드 기기에다가 해당 파일을 앞서 일리트 엔진을 초기화할 때 지정해놨던 SD카드 경로로 복사를 해서 넣어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투명도 설정이라든지 광원 효과, 그리고 Z축을 사용할지 안 할지 같은 속성도 역시 설정해 주도록 합니다. 여기서는 광원과 Z축은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투명하도록 투명도는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래픽 서비스에서 일리트 엔진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설정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로 3D 엔진으로 표현되는 모든 3차원 객체들, 우주선이라든지 장애물 같은 것들을 모두 씬 매니저를 통해서 설정한 속성을 부여해서 초기화하는 메소드를 각각 반복해서 수행하도록 합니다. 벡터로 지정된 여러 개의 그래픽 오브젝트를 하나하나 차례대로 돌면서 각각의 오브젝트의 이니셜라이즈 메소드, 앞서 그래픽 오브젝트에서 만들어놨던 이니셜라이즈 메소드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입력 정보인 씬 매니저 정보를 앞서 설정했던 정보를 바탕으로 초기화하도록 합니다. 이제 그래픽 서비스 클래스의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라는 메소드를 수정하도록 합니다. 기존의 스프라이트와 타일맵 기반으로 된 코드를 모두 삭제하고 난 다음에 일리트 엔진에 관련된 코드로 고쳐서 넣도록 합니다. 먼저 3D 엔진으로 구현되는 각종 오브젝트를 순회하면서 업데이트 메소드를 수행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했던 객체 좌표 정보를 일리트 엔진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좌표 정보로 변환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엔진을 실행시켜서 노드를 각각 처리합니다. 여기서 말한 노드란 장면 노드에서 추가됐던 3차원으로 된 물체들, 그리고 카메라, 광원, 그리고 파티클 입자에 해당하는 모든 노드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노드들을 하나의 화면에 그리기 위해서 장면을 시작하고 장면을 끝나도록 합니다. 시작하고 끝내는 동안 한 화면에 필요한 모든 노드들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장면과 장면 사이에 그림을 그리는 것은 이 일리트 엔진이 알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장면 매니저에서 드로울이라는 메소드만 호출하게 되면 앞서 설정했던 각종 노드들을 하나의 장면에다가 그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려지게 되는 장면은 다음과 같이 오픈GL ES를 통해서 렌더링 작업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오픈GL 코드에서 사용했던 버퍼를 교환하는 메소드를 수행해서 프레임 버퍼를 교환하고 화면에 렌더링된 결과를 출력하도록 합니다. 그래픽 오브젝트를 등록하기 위한 레지스트 오브젝트 메소드를 구현하게 되면 그래픽 서비스 클래스에 관련된 모든 메소드는 구현이 완료가 됩니다. 레지스트 오브젝트는 기존의 다른 레지스트와는 물리 오브젝트를 등록하는 메소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벡터 STL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벡터 자료형에서 제공하는 푸시백 메소드를 통해서 해당 오브젝트를 벡터 자료형 맨 뒤에다가 추가를 시키고 이렇게 추가한 오브젝트를 위치를 반환하는 동작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레지스트 오브젝트 메소드를 수행할 때마다 하나의 그래픽 오브젝트 정보가 벡터에 추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음과 같이 오픈GL 관련돼서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면 JNI 폴더의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맨 아래 속성을 들어간 다음에 두 번째 심벌이라는 항목에다가 애드 버튼을 눌러서 언더바 2개를 추가하고 안드로이드를 대문자로, 그리고 언더바 2개를 연속으로 추가하고 난 다음에 다음과 같이 심벌을 추가해주게 되면 해당 오류를 제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관련 오류가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픽 서비스가 모두 수정이 됐으면 이런 그래픽 서비스를 사용하는 장애물과 우주선, 객체에다가
해당 변경된 사항을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물에 대한 객체를 담당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헤더 파일을 연 다음에 기존에 사용했던 스프라이트 관련된 헤더 파일을 삭제하고 그래픽 오브젝트에 관련된 헤더 파일로 바꿔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멤버 변수 역시 기존의 스프라이트로 움직이게 했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고 난 다음에 3D 그래픽을 사용하기 위한 메쉬 정보를 담고 있는 멤버 변수로 바꿔주도록 합니다. 해당 클래스가 변경이 됐으면 이를 구현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장애물에 관련된 소스 파일을 연 다음에 변경된 멤버 변수로 초기화하도록 합니다. 기존에 다음과 같은 그림 파일을 통해서 텍스처를 설정해서 지정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난 다음에 다음과 같이 메시 정보를 초기화하도록 합니다. 그래픽 서비스에서 만든 레지스터 오브젝트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바위 그림으로 된 그림 파일을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메시에 대한 위치 같은 정보들을 담고 있는 다음과 같은 오브젝트 파일 그리고 위치, 물리 엔진을 통해서 지정되는 위치 값을 입력받아서 하나의 장애물 오브젝트로 등록을 하도록 합니다. 생성자가 모두 수정이 됐으면 이제 스폰 메소드에서 기존의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을 설정했던 부분을 삭제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회전, 스핀하는 애니메이션에 설정하는 부분을 넣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은 메시 객체에서 제공하는 스핀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해당 메시로 된 장애물이 빙글빙글 회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를 위해서 회전하는 스피드라는 변수를 입력받도록 하고 이 부분을 기존의 애니메이션 스피드로 대체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기존 애니메이션 스피드라는 상수값을 핀 스피드로 바꿔주고 핀 스피드를 결정하는 부분 역시 앞서 선언한 함수값으로 바꿔서 다시 코드로 입력해줍니다. 장애물 객체 관련 코드 수정이 끝나게 되면 우주선 객체 역시 장애물과 동일하게 수정해 주도록 합니다. 먼저 스프라이트 부분을 제거하고 그래픽 오브젝트 헤더 파일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멤버 변수 역시 삭제를 하고 우주선을 위해 필요한 메시 정보를 멤버 변수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정한 부분을 소스 파일에서 역시 변경해 주도록 합니다. 스프라이트 관련 부분을 삭제하고 이를 메시를 초기화하는 것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앞서 장애물과 마찬가지로 그래픽 오브젝트를 벡터 자료형으로 맨 끝에 추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레지스터 오브젝트 메소드를 호출하고 해당하는 우주선을 나타내기 위해서 메탈이라고 하는 텍스처 파일과 우주선의 메시 정보를 담고 있는 쉽이라는 오브젝트 파일 그리고 물리 엔진을 통해서 입력받은 위치 정보를 넣도록 합니다. 스폰 메소드에서는 스프라이트를 움직이는 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모두 삭제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주선에 관련된 수정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최종 빌드 작업에 앞서서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백그라운드, 소스 파일과 헤더 파일을 모두 제거합니다. 이는 배경으로 타일맵을 사용한 게 아니라 파티클 입자로 우주 배경을 표시했기 때문에 필요 없어지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파일을 모두 삭제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배경 화면을 참조했던 블라스터 헤더 파일에서 해당 백그라운드 헤더 파일을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또다시 컴파일할 때 에러가 발생하는데 백그라운드에 해당하는 부분을 모두 찾아서 삭제를 해주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백그라운드가 사용됐던 부분을 모두 컴파일 에러를 통해서 찾은 다음에 삭제해 주도록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관련된 부분을 에러 메시지를 통해서 바로 접근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성자에서 초기화했던 부분까지 모두 제거해 준 다음에 백그라운드에 관련된 모든 코드를 삭제하고 나게 되면 컴파일이 제대로 완료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컴파일 도중에 이와 같은 메시지가 표시가 돼서 링킹 에러가 발생되면 다음과 같이 해결하시면 됩니다. 먼저 일리히트 라이브러리가 설치된 폴더로 들어간 다음에 ndk의 소스 디렉토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디렉토리에서 include 디렉토리에 들어간 다음에 쭉 내려가 보시면 irr 이라고 되어 있는 헤더 파일 중에서 컴파일 config라는 헤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연 다음에 다음과 같은 irr compile with ogles1 그리고 바로 밑에 2라고 되어 있는 위치를 찾도록 합니다. 해당 부분을 찾기 기능을 통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오픈GL 버전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에뮬레이터로 사용하실 분들은 오픈GL ES 버전 1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버전 2를 주석 처리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신 다음에 다시 컴파일하게 되면 일리히트 라이브러리를 처음부터 다시 빌드하면서 최종적으로 링크 에러가 사라질 것입니다. 에뮬레이터로 동작 확인에 앞서서 관련 그래픽 자원 파일들을 에뮬레이터 기기로 복사하도록 합니다. 윈도우랑 R키를 눌러서 실행 화면을 띄운 다음에 cmd라고 입력하고 눌러서 쉘 화면을 표시합니다. 다음과 같이 그래픽 자원 파일들이 있는 디렉토리로 이동한 다음에 adb 명령을 통해서 추가하고자 하는 그래픽 파일들을 복사해 넣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그래픽 파일을 SD카드 내에 있는 블라스터
폴더로 복사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머지 다른 이미지 파일 역시 복사해 주도록 합니다. 3개의 이미지 파일을 복사하고 난 다음에 우주선과 장애물의 메시 데이터를 담고 있는 오브젝트 파일도 복사해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총 5개의 파일을 복사해 주고 난 다음에 에뮬레이터를 실행시켜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뮬레이터를 실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배경화면에 우주의 별처럼 파티클이 생성돼서 무작위로 뿌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장애물에 해당하는 것들의 바위에 해당하는 텍스처가 입혀져서 스핀하는 동작도 역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선 역시 메탈 텍스처가 입혀져서 3D 그래픽으로 표시돼서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놨던 물리 엔진을 통한 충돌 역시 그대로 적용돼서 구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리트 엔진을 사용해서 에뮬레이터를 통해서도 간단하게 3D 그래픽을 표현하고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 NDK를 사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디버깅하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버깅을 위해서는 NDK에서 제공하는 NDK GDB라는 툴을 사용해서 디버깅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툴의 경우에는 오직 리눅스 환경에서만 동작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윈도우 환경에서도 NDK의 모든 기능을 사용했었는데 디버깅을 위해서는 따로 추가로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시그윈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윈도우 환경에서도 리눅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 및 일부 툴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그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이 sigin.com이라는 페이지에 접속한 다음에 왼쪽에 install sigwin이라는 항목을 선택하시고 다운로드를 받도록 합니다. 셋업 x86과 셋업 x86-64 두 개의 파일이 있는데 각자가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에 맞도록 32비트 윈도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64비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도록 합니다.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실행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설치 화면에서 다음 버튼을 눌러서 인터넷으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고 계속해서 다음 버튼을 누른 다음에 시그윈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경로를 설정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C 드라이브에 시그윈이라는 디렉토리가 설정이 되는데 여기서는 기본 경로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설치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받을 경로를 선택하게 됩니다. 브라우저 버튼을 눌러서 기존에 있는 디렉토리를 선택해도 되고 해당 디렉토리에 이름을 붙여서 새로 디렉토리를 생성해서 다운로드를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버튼을 누르면 직접 연결해서 다운로드 받도록 선택한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눌러서 실제로 시그윈을 다운로드 받을 사이트를 선택해 줍니다. 해당 파일이 용량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보다 빨리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다음에서 제공하는 URL을 입력하고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버튼을 눌러서 패키지 선택 화면이 나오도록 합니다. 여기서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DEVEL이라는 디벨로프먼트 툴을 인스톨하도록 바꾼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설치 프로그램은 대략 1기가가 되고 시그윈이 설치될 공간은 5기가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치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설치 공간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시도록 합니다. 설치가 완료가 되면 다음과 같이 시그윈 터미널이라고 하는 바로가기가 생성됩니다. 해당 아이콘을 더블클릭해서 실행하게 되면 시그윈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이제부터는 리눅스하고 유사한 쉘 환경을 사용하게 되는데 실제 윈도우즈 디렉토리와 시그윈을 사용하는 경로가 약간 달라서 이걸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cd란 명령어를 통해서 디렉토리를 이동할 수 있는데 슬래시를 누르고 시그만 누르고 탭 버튼 누르게 되면 자동 완성이 되면서 시그 드라이브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이는 가상의 디렉토리로서 윈도우즈 디렉토리의 최상위 위치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C 드라이브 혹은 D 드라이브를 결정해 주도록 합니다. C 드라이브의 경우에는 C라고 입력만 하시고 슬래시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되면 윈도우즈에서 C 드라이브와 동일한 위치가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NDK 관련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안드로이드라는 디렉토리를 들어간 다음에 엔터를 누르게 되면 해당 디렉토리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디렉토리에 어떤 파일 및 하위 디렉토리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리눅스 명령어인 ls라고 입력합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디렉토리 내부를 보여줍니다. 여기 서 있는 디렉토리가 실제 윈도우의 디렉토리와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디렉토리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 드라이브의 안드로이드 디렉토리에서 있는 디렉토리들이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시그 드라이브와 해당 드라이브 이름이 붙은 다음부터는 디렉토리 이름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시그인 설치가 완료되면 이클립스에서 디버깅을 사용하기 위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에다가 디버깅을 사용하기 위한 플래그를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라는 XML 파일을 수정하셔야 합니다. 해당 파일을 더블클릭해서 불러온 다음에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 탭에 있는 항목 중에서 디버거블이라는 플래그를 true로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해당 설정 파일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 다시 빌드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경고가 발생을 할 것입니다. 이 경고는 디버그 모드에 관한 경고인데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프로젝트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맨 아래에 있는 설정, 프로퍼티를 선택한 다음에 안드로이드 lint 프리퍼런스라는 항목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디버그라고 입력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아랫부분에 있는 하드코드 디버그에 관련된 설정을 다음과 같이 페이탈에서 이그노어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적용하고 계속 OK를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해당 경고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빌드를 수행하고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에뮬레이터를 실행시키고 어플리케이션을 동작을 하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종료를 시키지 않고 놔두도록 합니다. 이 상태에서 디버깅을 위해서 다시 시그인 환경으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디버거를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프로젝트로 이동한 다음에 거기서 툴을 실행시켜야 합니다. 프로젝트 폴더로 이동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안드로이드 디렉토리까지 들어왔다고 가정하에 다음과 같이 실행 중인 프로젝트로 이동합니다. 이동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 관련 파일과 JNI 폴더, 오브젝트 폴더 이런 것들이 보일 것입니다. 이런 유사한 디렉토리가 있는 환경에서 ndk gdb라고 입력을 하도록 합니다. 입력을 하게 되면 잠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나오면서 gdb라고 무언가를 입력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에뮬레이터를 보게 되면 동작 중인 프로그램이 잠깐 멈춰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gdb가 동작되면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멈춰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gdb가 실행되면 3개의 파일이 생성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현재 프로젝트에 들어간 다음에 오브젝트 ovj라는 디렉토리 그리고 local